이라는 이론을 네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 계속 얘기를 해왔듯이 이런 가족에서도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 같이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리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체계, 즉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희생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자체가 좀 수천 세대를 내려오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힘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누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에서 희생양이라는 가족관계 패턴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비단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군대라든지 혹은 뭐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총대를 맨다, 꼬리를 자른다 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듯이 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도 직장에서 소속감을 키우거나 편가르기를 할 때 서로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싶을 때 적을 한 명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힐난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집단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동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게 다수가 모여서 상호작용이 짙어지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네, 정말 특히 군대 문화라는 말을 사실 군대에만 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조직에 사용하는 만큼 만연해 있는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희생양에 대한 특징들을 꼭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 내에서의 관계에서의 자신을 대입해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생양을 맡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위주로 설명을 해보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서 오히려 감수성이 높고 집안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죄책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자 자신이 희생양 역할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부모들도 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라 얘가 수동적이고 좀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나도 더 해도 되겠네 라는 좋지 않은 패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희생양의 역할로 끌어들이고 결국엔 또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 눈치를 잘 보고 부모님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행동을 하니까 좀 더 역할로 끌어들이기 쉽다고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둔감하고 속된 말로 눈치가 없는 자녀보다도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부모님의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양 역할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녹음했던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TCI 검사에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개념을 다뤘었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타인의 표정이라든지 굉장히 빨리 잡아내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신의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휩쓸리기가 좀 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 자녀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자녀만 꼭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희생양에는 부모나 가족 상담사, 부모의 우상,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뤄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가족 희생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미성숙해서 부모님의 투정을 받아주거나 뭔가 부모님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아이가 처리한다든지 아까 슬쩍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숙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부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 상담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어머니는 또 이제 아버지의 욕을 아이한테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욕을 아이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역할이 상담이나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작업인데 어린 아이가 감당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부모의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이제 책에서는 좀 운동선수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아이를 이제 운동선수로 열심히 키운다든지 자신의 꿈을 아이에게 부과시켜서 우상화하는 그런 분들 부모의
부모의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도 아까 가족 상담사처럼 서로의 배우자가 정서적인 민감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그런 정서적인 불만감들을 아이에게 공감받으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인 배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문제아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아 역할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계속 문제 행동만 일으키고 전혀 이게 희생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행동들이 결국에는 내가 희생양이 됐다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문제 행동으로 표출을 하는 건데, 가족들은 아이의 이런 문제 행동을 토대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녀에게 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문제아이니까 우리는 저 아이한테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아이를 막대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근거로 삼는 건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표출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아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좀 아이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그런 이유에서 희생양이라고 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풀이 대상이 되기 딱 좋은 존재잖아요. 아이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뭐 다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아이의 작은 문제를 딱 캐치를 해서 막 이렇게 화를 쏟아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문제아가 한 명 있으면 가족들 간에 대화거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오늘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이러면서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다른 나머지 가족들은 좀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삼각관계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일으킨 문제행동인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는 원래부터 저런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좀 그런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인지를 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론을 따져봤을 때는 가족들이 이렇게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가족 구성원이든 나 자신이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와 같은 이런 가족 단위의 집단 치료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모범생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서의 갈등 때문에 나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범생으로 자라던 애였던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부담을 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고 갑자기 공부를 아이가 안 한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역동 속에서 가족들의 요구한 역할로 인해서 아이가 행동을 했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는 건데,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원래는 잘했는데. 너 원래는 엄마를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잖아. 아빠를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잖아. 너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선 억울하죠. 근데 아빠 말이랑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잘못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족 간의 패턴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그 겉핥기식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만 계속 발생한 채 본질적인 것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말 그 역할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실적이님이 말해주신 게 유형이 완벽한 아이라는 희생양의 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게 가족들 간에 뭐 사이가 안 좋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나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런 강박 때문에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압박 속에서 열심히 모든 거를 해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것 같고,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상담 정면에 왔을 때 하는 말은 엄마 아빠는 저한테 공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한 거다. 라고 해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뭐 승부욕이 높은 아이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 때 관심을 주고 가족들을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다 아이를 좀 완벽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 조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귀염둥이, 광대 이런 희생양의 유형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침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꾸 웃기려고 하거나 뭐 이벤트를 벌이거나 그런 좀 웃음을 주려는 역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희생양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면 희생양이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뭐 자녀나 다른 구성원들은 그걸 보고 아 나는 되게 잘해야겠다. 나는 모범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였던 쪽도 희생양이 되고 잘해야겠다라는 쪽도 희생양이 되는 여러 차원에서 희생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희생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앞에 나온 내용처럼 그 피해자와 가해자 이 부분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뭔가 각자 어떤 구성원이든 희생양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과거에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패턴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 자아분화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